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가족센터에서 학생들의 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대구 영선초 교사 류효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국어 학습을 지도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을 안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영상 순서는요, 네 가지입니다. 우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강의를 하고자 하는지 소개를 드릴 테고, 그 강의에 대한 소개는 아래 세 가지와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 활용법, 국어 지도 방법, 학생 지도 꿀팁 순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저와 강의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략하게 저와 이 강의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개 드릴지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입니다. 현재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2년째 5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국어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교사입니다. 또한 대구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에 국어교육과를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경상북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혹은 또 국어 강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대구 영선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담임교사 류효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경상북도 가족센터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국어, 특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과목은요, 국어입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제가 만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국어 지도를 또 해나가실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더 좋을지, 그리고 그때 쓰면 수 있는 학생 지도 꿀팁, 이런 순으로 한번 차근차근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국어 과목의 영상 제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페이지입니다. 영상의 가장 첫 페이지는 몇 학년, 몇 학기, 그리고 몇 번째 수업이라는 것을 안내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국어 첫 번째 수업이라고 나오죠. 국어 첫 번째 수업은 바로 4학년 2학기 국어의 1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업은 몇 단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두 번째겠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3단원, 4단원, 5단원 순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 영상은 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어 교과서가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이제 1단원, 2단원부터 해서 9단원까지 숫자로 매겨진 단원 외에도 그 국어 교과서 학기마다 독서 단원이나 연극 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이 독서 단원이나 연극 단원은 제가 10번째 수업에 보통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즉, 학기마다 국어 영상은 첫 번째 수업부터 10번째 수업까지 가고, 첫 번째 수업은 1단원, 그리고 9번째 수업은 9단원까지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10번째 수업은 보통은 독서 단원, 연극 단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또 저는 교재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교재 혹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교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재를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영상 안에도 소개해 두었습니다. 교재의 가장 첫 번째는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수업의 제목,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을 보시면요, 대상, 당연히 4학년 2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4학년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은 내용은 여기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영역에 문학이라고 적혀 있죠. 이 1단원은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소개를 하는데, 어떤 단원을 할 때, 이 단원은 1단원,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라는 단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질 장면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어떤 장면이 드러나는 작품을 읽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다음 장면에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이렇게 수업 내용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어 영역이 뭐냐면 바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국어는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듣기 말하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쓰기. 네 번째, 문법. 다섯 번째, 문학.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원은 문학을 주로 다루고 문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국어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한번 여기 교재를 보시고 애들과 문학을 다루면 좋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선 작품을 많이 감상하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상상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이 단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쓰기 영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단어는 학생들이 쓰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쓰기 능력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경험을 추가로 제공해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여기 오른쪽에 단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 교재는 교과서 단원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단원 그리고 마지막은 독서 단원이나 연극 단원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시 소개 드립니다. 이렇게 교재를 소개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름을 쓰고 나서 오늘 수업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면서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하면은 저는 보통은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친근한 교과서 화면을 보여줍니다. 1단원이기 때문에 교과서 1단원 가장 제목과 그리고 그림이 드러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것 같은지 같이 웜업을 합니다. 이제 애들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말랑말랑하게 우리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예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다를 잠시 떨면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보통은 한 단원의 내용이 사실 수업 안에서 많잖아요. 교과서도 많고. 근데 저는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차씩 이렇게 영상 하나로 요약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내용이 교과서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과서 내용이 몇 쪽이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과서 제가 영상으로 수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거나 혹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에도 그 앞뒤의 교과서 내용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진 교과서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수업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활동 1부터 활동 2, 활동 3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활동의 순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지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학습지를 준비하고 혹은 혹시 있다면 교과서까지 준비한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지를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중에 아무래도 국어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영상과 학생용 교재뿐만 아니라 참고 답안이 제공되잖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참고 답안을 참고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참고 답안에 있는 내용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답안 중에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분명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답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서술 형태를 띄어서 다르게 적힐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국어 가르치다 보면은 수학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수학은 어떤 숫자로 딱 정해져 있는 답이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객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국어 이 내용은 객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또 조금 적고 서술형 혹은 논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안들을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답한 내용에 대해서 제 참고 답안을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조금 주의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영상을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의 형태로 수업을 제공하고 또 애들이 유튜브 같은 거 혹은 영상을 보는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영상 수업이 그대로 애들에게 멍하게 수용되기만 하면은 효과가 적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또 국어 과목이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조금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냥 수용하지 않고 사고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을 많이 썼으면 하는데요. 사고 기능에는 비판적인 사고, 이런 내용은 괜찮은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좀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요. 또 창의적인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성해 놓고 다른 관점에서 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도 한번 촉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이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나의 삶으로 혹은 내 주변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는 오늘 수업을 성찰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이런 의사소통 기능들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읽고 쓰는 문해력을 조금 점검해 보시고 또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ICT 매체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매체 활용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랑 정보 교환, 듣고 해석하고 말하고 저랑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수용의 관점에서 애들이 어떻게 영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랑은 이러한 내용을 영상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이 어땠어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 글 안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이런 내용들로 조금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활용할 때나 혹은 수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와 파일을 조금 안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입니다. 뭐냐면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적힌 사이트인데요. 여기 제가 주소를 적어 두었습니다. 에듀넷 사이트
여기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웹뷰어로 바로 애들이 가진 4학년 1학기, 2학기, 뭐 5학년 1, 2학기 이런 식으로 국어 과목 교과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혹은 아니면은 이러한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애들이 가진 국어 교과서와 국어 활동 교과서를 같이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신다면 얘들아 교과서랑 국어 활동 교과서도 준비해줘 하면서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그 교과서를 펴서 같이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하고 또 수업을 진행했다 보니까 그 단원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앞뒤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보충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 활동 교과서는 뭐냐면요. 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애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국어 단원을 기반으로 국어 활동 교과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국어 활동을 접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활동 교과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어 지도 방법인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제 수업 영상으로 애들이 수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아마 영상을 보고 난 학생들에게 수업을 더 진행하시거나, 혹은 제가 듣기로 직접 PPT를 만드셔서 또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열정적인 선생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어 지도 방법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어 과목은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한번 볼까요? 국어과 교육의 성격부터 보면은 성격이 아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어를 통해서 다른 교과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국어 과목은 다른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국어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목표 한번 볼까요? 우선 국어는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소통하는 기능을 익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과 문학, 5가지 영역 있죠. 여기서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익히는 거고, 그리고 5가지 영역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두 번째 목표네요. 마지막으로는 지식과 기능을 갖췄으면은 애들이 국어 가치와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즉, 기능, 지식, 태도,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것이 국어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어 수업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국어 과목의 교수 학습 방향은요. 첫 번째, 국어 교과 내, 국어와 다른 교과 간, 학교 밖 생활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배운 국어 내용을 활용할 수 있구나. 국어 생활을 직접적으로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국어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도 확장해 가면서 활용해 주시길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애들에게 뭐니 해도 독서 활동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마다 교과서로 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서지 않습니까? 이러한 독서. 그런데 이 독서가 애들 눈높이나 관심,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관심에 맞는 부분을 그리고 수준에 맞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독서 경험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고요. 요즘에 모든 공부 학습들이
자기 주도적인 것, 즉 선생님들이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애들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지 않으면 그러한 수업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자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점검하고 스스로 주도하면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 아무래도 자기 눈높이,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셔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여 유의미한 언어 사용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뭐를 고려하시면 좋냐면요. 학습자의 수준, 그리고 관심과 흥미, 그리고 적성과 진로, 그리고 학생들이 처한 언어적인 배경 혹은 문화적 배경들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개인차와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셔서 국어 수업 활동과 자료를 계획하면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우리 삶에서 여러 이야기들 꺼낼 때 서울 이야기를 꺼내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애들을 지도한다면은 이 서울의 이야기들은 생소하고 낯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삶의 배경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니다. 벌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어 학습에 대해서 특성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면 좋을지 방향 설정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국어 학습을 지도할 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 꿀팁이라고 합니다. 네, 요런 거 활동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바로 학습자 중심의 질문 생성 전략입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잘하던 예전과 좀 달라지고 있어요, 교육이. 뭐냐면 옛날에는 국어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읽고 나서 보통은 책에서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경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문을 읽고 글쓴이가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찾아서 쓰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는 질문에 답을 하는 활동도 있지만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는 활동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수용자 입장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생성자의 입장에서 한번 사고를 해보도록 그래야지 또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답만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사고뿐만 아니라 사실 찾아서 쓰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근데 질문을 생성하려고 하면은 이 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어떤 질문을 던질지에 대한 전략이 기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촉진하게 됩니다. 네, 사설이 길었는데요.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 그렇다면 학습자 중심의 질문 생성 전략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요,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질의응답 활동이 있고요. 즉, 교사가 질문을 던지거나 교과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학습자가 질문을 생성함으로써 수업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과 정보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런 활동을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질문을 무턱대고 만들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질문의 종류를 조금 알려주시고, 그리고 질문 종류마다 예시를 들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안내하고 하고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사고주 수준에 따라서 질문 유형이 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요, 사실적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 헬렌 켈러는 무엇을 하였나요? 하면은 이런 주어진 자료나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적 질문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듣기 자료, 글 읽기 자료 안에 거기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추론적 질문은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즉, 드러난 자료 바탕으로 단서를 통해서 답을 재구성해서 추측할 수 있는, 즉, 추론. 우리 추론하다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추론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지막은요, 비판적 질문인데요. 자료 또는 상황을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혹은 감상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답을 구성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즉, 나와 연결지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답을 구성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고 수준을 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질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예시를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데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이렇게 질문을 알려주시고 나서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가지면 좋습니다. 애들에게 우리 한번 질문 시간에 가져볼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게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에 가져서 그리고 애들의 질문에 답도 한번 해주신다면 애들의 질문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애들에게 아까의 질문 유형을 알려주시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질문을 생성하는 시범을 보여주세요. 가끔 엉뚱한 질문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피드백해 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범도 보여주시면은 점점 더 애들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애들이 만든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 만들기로만 끝나다 보면 사실 지루해져요. 근데 애들이 만든 질문에 선생님께서 풍부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준다면, 즉, 질문 만든 것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참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 듣고 보니까 선생님 진짜 궁금하다. 어땠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한번 해봐 주시고, 아이에게 다시 그 질문을 돌려주세요. 금쪽이가 질문 참 잘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답해볼래?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애들이 만든 질문에 아이들 스스로 답도 해보는 경험을 제공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점점 더 질문 만들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질문 만들기가 아직 막연하다고요? 제가 다양한 질문 생성 활동을 준비했어요. 이쪽은 선생님께서 한번 조금 내용이 많은데 적어두시고 수업 하실 때 아이들과 대면하실 때 조금 활용해 보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먼저 질문을 언제 어떻게 생성하냐 하면요. 우리 교과서 학습지 제시된 질문 외에도 새로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읽고 나서 질문 유형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 유형별로 한 개씩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도 해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읽기 전에 그리고 읽는 중에 후에 각각 질문을 한번 또 만들어 보면 이런 질문 만들기 활동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일 경우 더 잘 됐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서로 이야기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만약에 학생이 한 명이라면 당연히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서로 답해보는 경험을 가진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짧은 글 혹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만들어보는, 네, 생성해내는 것을 또 연습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질문을 소개하고 나서 가장 좋은 질문, 스스로 가장 좋은 질문을 발표해봐도 좋고, 친구의 질문을 듣고 나서 학생의 질문을 선생님이 이 질문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면서 선택해보는, 서로의 질문을 선택해주는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질문을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질문의 용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만든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활용할지 마지막으로 성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만든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애들이 단순히 선생님과의 질문 만들기 시간에 뛰어넘어서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삶에서 돌아갔을 때 질문을 생성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확장 능력, 내 삶으로 전이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오늘 국어 지도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언어로 나누는,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몸짓, 동작, 표정으로 나누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학생의 말에 귀 기울여서 피드백해 주시고 또 반가운 몸짓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지금 가지신 열정과 관심이면 사실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또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해 주신다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 여러 과목 더불어서 국어 과목을 지도해 주실 텐데요. 저희 영상이 학생들의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영상 시청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